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연이에요.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나요? 저는 비초롱 축제 때 청계천을 처음 방문했어요. 화려한 조명,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형물, 무엇보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에 치인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어떤 청계천의 모습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국의 청계천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뀐 실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냉철한 독일식 논리가 한국의 따뜻한 진심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일 브뤼셀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 서울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올리비아 뮬러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랐고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은 유럽연합 도시개발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유럽 전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내는 일을 하죠. 2023년 11월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어요. 브뤼셀 EU 본부 1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검토회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2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성공 사례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오전에는 암스테르담의 운하복원 프로젝트, 오후에는 함부르크의 항만 지역 재개발이 발표됐어요. 모두 제가 잘 아는 유럽식 접근법들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효율적이었어요. 다음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 모델입니다. 프레젠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아시아에 과장된 성공 사례구나. 솔직히 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계획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다고 생각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청계천 전후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하천을 만든다고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까지. 독일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비효율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죠.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유럽에 적용할 만한 모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 제로의 전형적인 감성 마케팅으로 보입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동료가 눈썹을 찌푸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다시 파서 물을 흘려보내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더군다나 5,000번이 넘는 회의를 했다고요? 독일이라면 1년 안에 끝날 일을 20년에 걸쳐 한 거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비판적 검토야말로 제 역할이었거든요. 한국은 늘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 효과보다는 감동 장사로 포장하는 나라죠. 드라마적 스토리텔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데 능합니다. 그때 옆자리의 네덜란드 동료 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올리비아, 당신 어머니가 한국분 아니었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1970년대 독일로 간호사 이민을 온 한국 여성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 사실을 부정하며 자랐어요. 그게 이논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전문가로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스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엄마는 늘 한국 얘기만 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저는 그게 싫었어요. 늘 무기력하고 감정적인 나라로만 보였거든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향은 마음이 따뜻한 곳이야. 독일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아.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감정은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벨기에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뮬러 박사님, 청계천 복원 후 생물 다양성 지수가 300% 증가했고 도시 열섬 현상도 2도 감소했습니다. 이건 수치로 증명된 성과 아닌가요? 수치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이죠. 한국식 접근법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그날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상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정말 청계천은 그저 쇼에 불과한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 얘기를 꺼내자 이렇게 마음이 동요될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올리비아야, 너는 너무 머리로만 생각해. 가끔은 마음으로도 봐야 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회의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사인 카를 뮬러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리비아, 서울 출장 어때? EU 도시개발기금에서 아시아 모델 검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해. 3일간 청계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객관적 보고서를 써주면 돼.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허상을 제대로 파헤칠 기회가 온 거죠.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해달라는 상사의 말에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독일식 정밀함으로 한국식 감성파리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청계천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복원 사업, 총 사업비 3,900억 원, 5.84km 구간. 숫자만 보면 규모가 상당했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과연 이 투자가 정당했을까?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형광색 간판들, 그리고 과도하게 친절한 공항 직원들. 역시 표면적이야. 저는 혼잣말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들, 복잡한 교통체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과 치킨집들. 독일의 질서 정연한 도시계획과는 정반대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된 도시 복원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좁은 도로에 빼곡한 차들,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모습,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클렉슨 소리. 독일이었다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무질서였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주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주신 한국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올리비아야, 안녕하세요는 인사말이야. 감사합니다는 고마울 때 하는 말이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영어로 해주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첫날 저녁 호텔 37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회색 정글로만 보였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도 남산타워의 불빛도 그저 인공적인 장식품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인터뷰 상대는 박유진 박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보건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죠.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박유진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첫인상이었어요. 독일식 정장은 아니지만 단정한 복장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뮬러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박유진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너무 친근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청계천 복원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유진 박사는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답했어요. 직설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윌러님은 청계천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유럽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접근법이에요. 20년에 걸친 사업, 5,000번이 넘는 주민회의, 천문학적 비용. 독일이라면 훨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박유진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독일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기존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시나요? 당연히 듣죠. 하지만 비효율적인 감정 대립은 피합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독일에서도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은 빈번했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법적 절차나 보상을 통해 해결하죠.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때로 불가피하죠. 박유진 박사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윌러님, 한국은 쇼가 아닙니다. 진심은 결국 기록되거든요. 내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진심이 기록된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가운 회색 정글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챕터 3. 부정할 수 없는 장면 마이너스 야생이 돌아온 도시. 다음 날 오전 9시 박유진 박사와 함께 청계천 보건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인공 하천을 만든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거든요. 인공적인 느낌을 예상했는데 물소리가 꽤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여기가 20년 전까지는 청계고가도로였습니다. 박유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던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양쪽으로 빼곡한 상가들,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줄기. 확실히 극적인 변화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설마 수돗물은 아니겠죠? 한강 원수를 정화해서 공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박유진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을 지나던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또 왔네. 저도 따라 쳐다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백로 한 마리가 청계천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인공하천에 진짜 야생조류가 나타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놀라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아, 저 친구 또 왔네. 요즘 매일 나타나요. 한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 시내에서 백로를 보다니. 젊은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연출 아닌가요? 관광객들 보라고 일부러? 박유진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박사는 저를 청계천 생태 모니터링 센터로 데려갔어요. 청계천 광장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벽면 가득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24시간 무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청계천 전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야생동물의 출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기 다른 지점에서 찍힌 영상들인데 백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외가리, 물총새, 심지어 황조롱이까지.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어젯밤 이 시경입니다. 매일 이런 시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야간 영상이었어요. 밤에 찍힌 적외선 카메라 영상에는 너구리 가족이 청계천 둑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새끼 너구리 3마리를 데리고 어미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이건 정말 연출이 아니군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0년부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현재 46종의 조류와 13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특히 2022년부터는 멸종위기 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유진 박사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종들이 자연적으로 정착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북한산과 한강에서 자연스럽게 이주해 온 거죠. 저는 과학자로서 이 데이터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팩트였거든요.
다시 청계천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남성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출근길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가끔 물총새가 물고기 잡는 모습도 보고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60대 여성분은 더욱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손자가 도시에서 백로를 봤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나 시골에서나 볼 수 있던 건데 서울 한복판에서 보다니 꿈 같아요. 한 대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여기서 데이트해요. 유럽 같은 분위기잖아요. 물소리 들으면서 걷는 게 정말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장인들이 3, 3, 5 모여 청계천변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이 자리에 고가도로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기 또 물총새 왔어요. 한 직장인이 소리쳤어요. 정말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물속으로 다이빙하더니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연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만든 감동이 아니라 진짜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박사님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박유진 박사에게 물었어요. 독일에서도 도시 하천 복원 사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생태계가 복원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뭔가요? 박유진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마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둘째 날 박유진 박사가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청계천 복원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그냥 홍보용 전시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벽면 가득 빼곡히 쌓인 문서들, 그리고 그 규모에 놀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문서들이 복원 과정에서 나온 실제 기록들입니다. 박유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총 5247회의 주민 설득 회의록이에요. 5247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규모의 주민 참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 모든 회의가 다 필요했나요? 박사가 한 권의 두꺼운 회의록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2003년 3월 15일 제47차 동대문구 주민설명회. 참석자 247명. 제목만 봐도 얼마나 세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김철수 45세, 철물점 운영 마이너스 공사 기간 중 매출 감소 우려. 임시 점포 지원 요청 동대문구청에서 인근 임시 상가 무료 제공 약속. 박영희 38세, 주부 마이너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우려 야간 공사 금지 및 방음벽 설치 약속. 이순자 62세, 노점상 마이너스 50년간 운영한 좌판 철거 반대. 청계천 복원 후 지정 구역 내 영업 허가 보장.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경악했어요. 이런 수준의 개별 대응이 5247번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는 박유진 박사에게 물었어요. 네, 모두 실제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단 한 가구도 강제 철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모든 상인과 주민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저는 독일의 도시 재개발 사례들을 떠올렸어요. 물론 주민 설명회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죠.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박유진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맞습니다. 독일식으로 하면 3년이면 끝날 일을 7년에 걸쳐 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복원 후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98.7%가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73%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했고요. 더욱 놀라운 자료가 이어졌어요. 복원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어요.
보통 대규모 공사 후에는 하자 신고나 피해 보상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말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에서도 도시 재개발 후 주민 불만과 법적 분쟁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였거든요. 박사가 또 다른 회의록을 보여줬어요. 이건 특히 인상적인 사례예요. 3대째 대장간을 운영하던 김대수 씨 이야기입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니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어요. 김대수 씨는 처음에 극렬히 반대했대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대장간을 어떻게 포기하느냐며 60번이 넘는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동의하셨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52번째 회의에서 김대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잃는 게 무서워서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번 넘게 나를 설득하러 오는 걸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올리비아야, 효율만이 능사가 아니야.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일이지. 마음을 얻으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 더 좋은 결과가 나와. 독일식 효율성에 젖어있던 저에게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던 거죠.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복원 20년 후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이주했던 상인 중 87%가 청계천 주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95%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사례들을 떠올려 봤어요.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 재개발,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프로젝트. 모두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지만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은 30%도 안 됐어요. 대부분 다른 곳으로 밀려났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박유진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효율성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효율성. 윌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기적 효율성이죠. 하지만 20년 후를 보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청계천을 다시 걸어봤어요. 오전에 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247번의 회의, 단 한 건의 강제 철거도 없었던 것, 그리고 98.7%의 만족도. 청계천을 걷는 시민들의 표정을 다시 보니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저 관광지를 구경하는 표정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공간을 사랑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물고기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손자가 물었어요. 글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여기가 도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대답에서 감회가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심이 기록된다는 말의 의미구나. 5247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구나. 셋째 날 저녁 박유진 박사가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만 볼 수 있는 청계천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와 함께 청계천 생태 모니터링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는 생각보다 첨단 시설이었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청계천 전 구간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담당자는 환경부에서 파견된 야생동물 전문가였어요. 야간에는 주간과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담당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없어지면 진짜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거든요.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무렵 모니터 화면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너구리라니. 저건 오래 봄부터 나타난 개체예요. 아마 북한산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GPS 추적기를 달아서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 북한산 마이너스 안산 마이너스 남산을 거쳐 청계천까지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너구리가 혼자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잠시 후 새끼 너구리 3마리가 뒤따라 나타났거든요. 가족이 다 같이 왔네요. 저는 흥분했어요. 담당자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기도 보세요. 또 다른 구간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천천히 물을 마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고라니는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격됐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나타나요. 아마 이곳을 안전한 서식지로 인식한 것 같아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계속 이어졌냐. 황조롱이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 외가리가 유유히 걸어다니는 장면, 심지어 족제비까지 나타났어요. 한국에도 이런 생태계가 가능하다니. 저는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한국을 개발 일변도의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담당자가 더욱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야생동물 DNA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니 놀랍게도 모든 동물들이 토종이었어요. 외래종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살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온 거였죠. 20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청계 고가도로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했죠. 지금은 46종의 조류와 13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이 데이터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팩트였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이지만 진짜 생태계가 복원된 거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먹이 사슬이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물고기들이 늘어나니까 새들이 오고 새들이 오니까 작은 포유류들이 오고 그러니까 맹금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걸 노리는 백로와 외가리들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황조롱이까지. 완벽한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첫 5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6년째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생태계 복원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면 안 되죠. 그 말이 뭔가 깊게 와닿았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밤 10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니터에 갑자기 큰 동물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저건 뭐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오소리예요. 담당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오소리는 정말 예민한 동물이라 도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소리가 청계천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어요. 정말 야생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영상들이 조작이 아니죠?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영상에는 GPS 좌표와 촬영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비판했던 감성 마케팅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진짜 복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박유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윌러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5247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있었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청계천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심에서 야생동물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마음. 챕터 6. 전환점 마이너스 수달의 기적.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유진 박사와 함께 한강과 청계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마지막 생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달이다. 수달이 나타났어. 처음엔 그냥 시민들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있었어요. 멀리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갈색빛 털의 뾰족한 주둥이, 물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수달이었어요. 정말 수달이네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박유진 박사가 흥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3월에 처음 발견된 이후 꾸준히 목격되고 있어요.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330호가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거예요. 주변에 모인 시민들도 정말 신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쁜 사람들 정말 수달이 맞아?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감탄하는 사람들까지. 한 60대 아주머니가 감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도심에서 수달을 보다니 꿈만 같아. 내가 어릴 때는 시골 개울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젊은 직장인 남성도 흥미로워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수달을 본다고?
동료들이 믿을까? 그때 환경부 야생동물 전문가가 다가왔어요. 수달이 서울에 정착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수달은 물의 질이 아주 깨끗해야 생존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청계천 복원이 진짜 성공했다는 증거죠.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과학자로서 수달의 서식 조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달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물 환경이 완벽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 수달이 도심 하천에 나타났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낸 적은 없어요. 박유진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0년 말 중랑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점점 청계천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예 청계천에 정착한 것 같아요. 수달이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 전 이 자리에는 고가도로가 있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조작이나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이었죠. 사람들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올리비아야, 진심으로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져.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 박유진 박사의 첫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결국 기록된다. 정말 맞았어요. 5247번의 회의, 수천 명의 시민과의 대화, 그 모든 진심이 지금 이수달의 귀환으로 기록된 거였어요. 박사님 죄송해요. 저는 박유진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오판했어요. 청계천 복원은 감성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었네요. 박사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죠. 수달이 물속에서 놀다가 잠깐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수달이 왜 여기 왔어요? 엄마가 답했어요. 아마 여기가 살기 좋아서 온 것 같아. 물도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보살펴주면 계속 여기서 살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도시계획의 목표구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쓰려던 서울의 착시 마이너스 감성 마케팅의 허와 실에서 도시가 된 숲. 마이너스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로 완전히 바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청계천 복원은 제가 본 도시계획의 가장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3일 전에 저라면 절대 쓸 수 없었던 문장이었죠. 한 달 후 다시 브뤼셀 회의실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서울의 청계천은 제가 본 도시계획의 가장 인간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청계천을 감성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직접 찍은 수달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멸종위기 1급 동물이 도심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예요.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5247회의 주민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독일식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더 강력합니다. 서울 모델을 프랑크푸르트 강변 복원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회의가 끝난 후 네덜란드 동료가 다가왔어요. 올리비아, 정말 놀라워. 완전히 달라졌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무덤에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당신이 왜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겠어요. 미안해요.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어요. 서울시 정책연구소에서 국제자문관으로 와달라는 거였죠.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독일 동료들은 놀라워했어요. 올리비아가 한국에 눌러 앉다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은 흥미진진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다른 도시들에 전파하는 희망의 전염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베를린, 암스테르담, 브뤼셀의 도시계획가들이 서울을 찾아왔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윌러 박사의 보고서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진심이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왔어요. 프랑크푸르트 마인강 복원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백로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서울의 희망이 유럽으로 전염된 거죠. 어제도 퇴근길에 청계천을 걸었어요. 백로 한 마리가 여유롭게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당신의 뿌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제 집이 되었어요. 청계천 위로 저녁 햇살이 반짝이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기적. 이제 저도 그 기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지 보셨습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던 것들 속에서 가장 큰 감동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어 전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자연을 다시 연결해준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독일 여성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없나요? 때로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청계천에서는 수달이 헤엄치고 백로가 날아오르며 시민들이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